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과학과 종교 오늘은 제6주차 1교시 여러분 제11장 창조교의와 자연과학 다시 말해서 창조와 진화와의 그 관계성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는 계속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발전했다. 어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만 진화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진화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도 진화하고 그러니까 생물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도 진화하고 시장도 진화합니다. 이 자본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생물과 이 우주 질서를 하나의 변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죠. 진화 자체가 이 사안의 발전 개념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제가 이제 과거의 개념이고 요즘에는 진화라는 게 말보다는 환경 결정론 또는 자연 선택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인간이 진화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이 주체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은 진화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연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과거에 있던 많은 개체들 중에 가장 자연과 환경에 잘 적응된 개체를 남겨둔 결과가 저예요. 저는 저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됐다기보다는 저희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많은 후손들 가운데 가장 환경에,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 결과가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되었다고 하는 말은 발전되고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자연 선택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개체가 자손을 남긴 것이고 그리고 과거의 조상과 현재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과거에 있던 어떤 개체가, 생물학적인 개체가 어떤 동물이, 식물이 어떤 거든지 생물학적인 개체가 지금까지 자기의 후손을 남겼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진화는 발전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의 생물학적인 변화예요. 생물학적인 변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진화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생물학 쪽에서 보는 거고 또 사회학에서도 진화론은 보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진화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정신을 가졌어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과연 우리의 육체의 한 부분인가? 아니면 마음이 오히려 육체를 지배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킨스는 지난번 공부했듯이 인간의 정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해. 인간은 껍데기야.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야. DNA.
이런 내용을 쓴 게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그 하나의 조종당하는 밈이다. 밈. 밈에 불과하고 그 하나의 그 껍데기예요. 도구. 그리고 인간을 조종하는 것은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DNA다. DNA가 인간을 조종해서 더 많은 개체를 남기게 하고 DNA가 인간을 조종해서 계속 자손을 번식시키고 그 종을 보존시킨다. 그래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유전자가 인간을 조종해서 자꾸 이기적으로 자기를 생존시키려고 하는 본능을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인간은 이타적이 돼서 다른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유전자가 또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형질을,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고 유전자를 후손에 옮기는 껍데기 기계다. 인간은 자율적인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진화생물학에서는 인간의 심리 현상조차도 생물학적인 DNA에 영향을 받는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생물학적이고 또 인간을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인간은 정신을 가진 존재고 마음을 가진 존재다. 인간의 마음도 진화한다. 어떻게 진화하냐 하면 의식 세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인간은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밝힌 사람이 누구예요?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원래 심리학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심리학자가 아니었고 생물학자였어요. 그리고 의사였죠. 그래서 자기가 의학을 공부하다가 인간의 심리 현상과 인간의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이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움직이는 이 성적인 본능이 육체적인 리비도가 인간의 육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심리학과 생물학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윈과 이 프로이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다윈이 종의 기원 마지막에 남긴 얘기가 있죠. 그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남겼는데 다윈이 자신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심리학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새로운 기반 위에 설 것이다. 심리학이 그냥 인간의 심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과 연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다윈의 진화론을 연결시키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킨스도 진화 심리학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아름답다, 건강하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건강하다는 게 그냥 인간의 하나의 특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진화에 있어서 적응 잘하는 가장 잘 진화된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도 진화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육체적인 건데 착하다, 용감하다, 인간의 심리 상태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이 가장 잘 환경과 자연에 적응해서 진화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도 진화의 산물이다. 심리학의 분야에서도 진화론이 작용을 했고 영향을 줬고 생물학에서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에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비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진화 생물학자 중에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블로프. 이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의 핵심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진화론이 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진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타고난 그 모든 것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물려받은 것에 의해서 인간은 계속 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뭐냐면, 파블로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아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육체적인 특성과 성격까지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타고난 것이 아니야. 선천적인 게 아니야. 후천적이야. 주변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 거야. 이 진화론과 학습이론은 아주 정반대거든요. 학습이론인 건 뭐냐면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경험한 거야. 배운 거야. 학습된 거야. 그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종을 치다가 나중에는 먹이를 주다가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치는데 개가 침을 흘려요. 이게 바로 조건반사, 무조건반사예요. 이 학습에 의해서 행동과 성격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윈의 후손인데 이 다윈의 영향을 받았던 진화론자인 파블로프가 진화론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블로프 이후로 완전히 진화론이 수정되기 시작해요.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는 그냥 강아지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 보니까 형광등이 아주 오랫동안 켜져 있네요. 그런데 이게 착시 효과예요.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꺼졌다 켜졌다예요. 이게 30분의 1초 사이로 형광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그게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제 눈에 여기 망막에 이 잔상이 비치는데 꺼졌다 켜졌다 하고 반복되는 그 시간 차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에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CF를 보면 그 CF에 어떤 농구 선수가 공을 슉 던져요. 던지고서 골이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이 싹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CF가 끝나면서 코카콜라 병뚜껑이 딱 거기 나와요. 끝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선전이야 하는데 그 다음부터요 농구 경기만 보면요 자꾸 콜라가 땡겨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한테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실험했던 결과를 인간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공을 던질 때 그 농구 선수가 슛을 할 때 그 장면 사이사이에 30분의 1초 사이 간격으로 그 사이에 코카콜라 병에서 콜라가 팍 터져 나오는 그 컷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의 1초 사이로 지나가니까 저희의 눈이 그걸 몰라요. 그런 장면이 그 사이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걸 못 보죠. 근데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그게 자꾸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농구 경기하는 것만 보면 코카콜라 생각이 나도록 우리에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를 먹는 행위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타고나게 우리 안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득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학습이론, 파블로프의 학습이론이 진화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화론보다는 인간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학습됐다고 하는 그런 가설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과거에는 동성애가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돼서 그 동성애가 인간 사이에서 하여튼 진화의 산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파블로프의 이론을 가지고 동성애는 진화된 게 아니라 윗대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천적이라고 본 거예요. 동성애를. 진화론적 입장에서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호르몬에 이상이 있었나 보다. 태어날 때부터 성격에 이상이 있었나 봐.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파블로프 이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그 강아지 개 실험처럼 학습된 것이다. 이것을 킨제이 학파의 학습 이론이라고 그래요. 킨제이 학파에서 주장한 학습 이론은 파블로프의 학습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동성애도 학습에 의해서 인간에게 결정된 거다.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 어린 시절 저도 그렇지만 경험할 때 이성에 대해서 막연한 상상이 있잖아요. 기대감과 그리움이 있어요. 이성을 만나면 참 행복할 거야. 이성을 만나면 참 내가 좋은 기분을 느낄 거야. 그리고 이제 이성을 막상 딱 만났는데 긴장한 경우도 있지만 이성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인 경험을 줄 때가 있어요. 막 말을 이상하게 한다든지 조금 막 심하게 화를 낸다든지 거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혐오감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않고 이성 만나서 오히려 상처받은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도 이성에게 폭행을 당한다든지 욕설을 듣는다든지 남자가 이런 거야. 이런 거면 남자나 결혼도 안 할 거야. 남자 안 만날래. 그런데 그게 한두 번으로 보통 그쳐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한두 번으로 겹치니까 여전히 이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이성을 통해서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동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동성이기 때문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동성에게서 지나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성에게서 못 느꼈던 감동을 동성 친구가,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가족 아내보다도 남자친구들하고 더 친한 사람도 있고, 여자들도 남편에게 못하는 얘기를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주 하면서 더 깊이 플라토닉한 러브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동성 친구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감동,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친구가 확 위로해 준다든지 내 아픈 마음을 이해해 준다든지 큰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그럴 때는 참 친구 좋네. 누구나 한두 번 경험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1년, 2년 평생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하리수. 하리수는 처음에는 동네 형처럼 지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갑자기 그 형이 이성으로 보이는 거야. 왜? 어릴 때부터 그 형이 그 여자애들이 자꾸 자기를 때리면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늘 가까이에서 위로해줬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가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을 통한 긍정적 경험 내지는 이성을 통한 부정적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일정 기간의 학습 과정을 거치면 동성애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 육체적, 성격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너무 진화론이 인간의 타고난 선천적인 면, 본능적인 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에게 또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회적인 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통해서 많이 진화론이 도전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인데 타고난 면과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학습된 면을 잘 조화시켜야 인간을 바로 이해하지. 그냥 인간을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어떤 생물로부터 진화한 존재다.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인간을 평가하기에는 이 인간의 사고와 지능과 이 정신적인 세계를 너무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의 관점에서는 진화론과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자 도킨스의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심리학과 진화론은, 물론 도킨스는 심리학적인 면, 사회적인 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너무 단편적이고 한계가 있다. 인간을 동물로만 보지 말고 인간 안에 있는 정신세계를 생물학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자.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도킨스의 그 유전자에 대한 이론이고 해석이죠. 진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화론과 심리학을 결합시켜서 도킨스의 이론 체계가 이렇게 형성됐던 거죠.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11페이지 창조교회와 자연과학. 자, 여러분 책 보면 페이지 이제 122페이지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12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창조주로서 신이라고 하는 테마는 구약 성서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자,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 구약의 창조의 주제는 자연은 신성이 아니라는 개념.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 자연 안에 힘이 있어서 자연이 스스로를 생성하고 소멸시킨다고 본 거예요. 이 자연신론이죠. 애니미즘. 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의 초기 형태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제되지 않고 자연 자체가 신이에요.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니까, 자, 자연의 신성을 느껴서 자연을 숭배했는데, 근데 그 자연이 신성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그냥 존재라는 거예요. 객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 종교로서 종교가 진화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신성이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과 해와 별이 신이 아니라 신이 달과 별과 해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120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보면 구약에서는 혼돈의 힘과 겨루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창조를 묘사하는 데 관심이 모아졌는데, 자, 이것처럼 신에 의한 질서 정립, 신에 의한 창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신에 의한 창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세계 어떤 종교든지 신에 의한 창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창조는 무형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한다. 무형의 혼돈에,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개념, 모든 종교 속에 나타나는 창조 신화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형의 혼돈.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라고 하는 건데, 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개념을 규정하기 힘들지만, 형태가 없는 혼돈에다가 질서를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형태를 부여하는 게 창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는 다른 괴물로 묘사된 혼돈의 힘과 충돌하며 이 혼돈의 힘은 정복할 대상이다. 자, 용이나 다른 괴물, 그러니까 괴물의 힘과 충돌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복하는 게 창조다. 두 가지 창조 방식.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첫 번째 창조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 종교의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이 괴물들을 신이 죽여요. 그 다음에 머리를 갖고 하늘 만들고 꼬리를 갖고 땅을 만들듯이 다른 어떤 혼돈의 힘과 충돌하는 것을 창조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두 가지 창조의 방식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이제는 이제 창조 활동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그러면 이제 창조가 두 가지 형식인데, 그러면 신이 창조 활동을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세 가지 관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